21세기 럭셔리 산업의 주요 변화는 입체적 확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루이비통이랑 계약하고 싶으면 로에베도 같이 가져가야 돼 라고 하는 거죠. 소비 그 자체를 즐기는 명품 문화가 식문화에도 적용된 것이죠. 혹시 우리나라의 사람이 럭셔리 브랜드의 크리에이티브 디렉터로 선정되는 것은 결코 먼 훗날의 일은 아닐 거라고 봅니다. 안녕하세요. 지난 20년 동안 갤러리아에서 수많은 명품만을 보고 느꼈던 제가 1부에서 명품이 가지는 의미에 대해서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렸는데요. 2부에서는 명품이 산업적으로 어떻게 변해왔고 기능하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21세기 럭셔리 산업의 주요 변화는 입체적 확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수의 럭셔리 브랜드가 처음에는 설립자의 가족 기업으로 출발했지만 산업의 성장과 함께 럭셔리 그룹으로 인수 합병되었습니다. 프랑스의 LVMH 그룹, 이건 설명 안 해도 다들 아시죠? 구찌가 대표 선수인 이탈리아의 케어링 그룹, 까르띠에의 모기업으로 다수의 시계 브랜드를 보유한 리치몬드 그룹이 대표적인 럭셔리 그룹들입니다. 각 그룹은 기존의 보유 브랜드를 성장시키는 동시에 인수 합병으로 새로운 브랜드 라인업을 보아가는 확장 전략을 지속해왔는데요. 2000년대 초반까지의 확장은 동일 카테고리의 브랜드를 인수하여 생산 라인의 통합, 원부자재의 통합 구매 등을 통해서 생산 코스트를 낮추는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하지만 2020년에 들어서 럭셔리 그룹의 브랜드 라인업에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보유 브랜드와 다른 카테고리의 브랜드를 인수하는 사례가 부쩍 증가했기 때문인데요. 기존 브랜드의 고객에게 다른 품목을 판매하겠다는 일종의 연간 사업 진출 전략으로 볼 수 있습니다. LVMH가 주얼리 브랜드인 불가리 티파니를, 리치몬트가 패션 브랜드인 클로에, 알라이아, 델보를 인수했습니다. 이와 같은 브랜드 확장은 유통업체와의 공급자 구성력을 증대시키는 부가적인 효과를 가져왔습니다. 공급자 구성력이라고 하니까 좀 어려운데요. 이런 거예요. 우리 루이비통이랑 계약하고 싶으면 로에베도 같이 가져가야 돼 라고 하는 거죠. 아무튼 이런 럭셔리 산업의 입체적 확장은 매장 수에도 영향을 주었는데요. 과거의 명품 브랜드는 확장성보다는 희소성을 강조했습니다. 그때 백화점의 주요 마케팅 포인트 중 하나는 단독이었습니다. 럭셔리 단독 브랜드 입점, 전국에 단 하나, 이런 거였죠. 이 단독 브랜드 마케팅은 럭셔리 수요가 증가하면서 극히 한시적인 효과만 보여줍니다. 당연한 얘기지만 지속적으로 단 하나의 매장만 운영하는 브랜드는 없으니까요. 2호점만 내도 수익이 몇 배인데 그걸 포기하는 바보는 없잖아요. 그래서 최근에는 한 백화점 건물 내에 구찌 매장이 7개, 샤넬 매장이 6개일 정도로 고객수 확대를 위해서 입체적인 확장을 꾀하고 있습니다. 2000년 한정대 고객을 대상으로 브랜드 간의 치열했던 지갑 점유율 경쟁과는 사뭇 다른 모습이죠. 저는 이런 입체적 확장의 성공 사례로 구찌를 뽑고 싶습니다. 보수적인 핸드백 브랜드였던 구찌는 1994년 미국의 잘생긴 디자이너 톰 포드를 영입하면서 가장 섹시한 구두를 만드는 브랜드로 탈바꿈했습니다. 이런 경험을 바탕으로 2016년 알렉산드로 미켈레라는 개성있는 디자이너를 통해 유머, 키치, 정치적 올바름 등 MZ세대가 좋아할 만한 모티브를 적용한 스트릿 패션 브랜드로 제2의 탈바꿈을 했고 고객층 확장에 성공했습니다. 조회수가 높은 유튜브 영상인 구찌 모델 되는 법은 구찌 디자인의 스트릿 감성을 풍자적으로 보여줍니다. 흥미로운 점은 구찌를 벤치마킹한 브랜드 중 다수의 브랜드가 확장에 실패했다는 거죠. 획기적인 변화는 톰 포드로부터 시작된 구찌 고유의 이미지이기 때문에 모든 브랜드가 단순히 변화한다고 해서 성공하는 것은 아니죠. 최근 연일 기사화되는 이슈가 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이후 럭셔리 매출의 폭발적인 신장입니다. 많은 고객들이 지속적으로 가지고 있던 명품 브랜드 구매 욕구가 코로나 팬데믹에 따른 경제 환경 변화와 맞물리면서 최근의 럭셔리의 성장을 주도하고 있는 겁니다. 국내 럭셔리 산업의 도입기였던 2000년대 초반에는 상대적으로 브랜드 노출이 용이한 핸드백, 지갑 등의 레더 액세서리의 판매가 절대적이었지만 점차 시장이 성숙해지면서 의류와 슈즈로 소비 품목이 확대되었습니다. 최근 럭셔리의 품목 확대는 주얼리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간소화된 결혼 예물이 역설적으로 럭셔리 브랜드의 반지 판매를 확대시켰다는 사실입니다. 다른 예물을 생략하고 커플린 느낌의 결혼 반지만 구매하는 경우가 늘면서 반지 하나만 살 거면 기왕이면 럭셔리 브랜드로 하자, 이런 분위기가 조성되었죠. 쇼파드의 아이스큐브, 부세론의 콰트로, 쇼메의 비마이 러브와 같은 과거에는 생소했던 럭셔리 브랜드의 반지가 예비 신혼부부들에게는 코카콜라만큼 익숙한 상품이 되었습니다. 럭셔리의 품목 확대는 패션 상품에만 국한된 것이 아닙니다. 럭셔리 소비는 정확하게 의식주의 단어 배열 순으로 범위를 넓혀나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내에서는 오랫동안 의를 넘어 식과 주로 확대되지 않다가
최근 들어 백화점에서 식품과 홈리빙의 중요도가 점차 높아지고 있습니다. 독특하게도 식과 관련된 소비는 식품 자체의 럭셔리보다는 공간 중심의 럭셔리로 성장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나 캐비어 먹었어, 트러플 먹었어, 이런 건 SNS에 잘 안 올리잖아요. 오히려 나 이런 유명한 식당에 갔어, 나 이런 트렌디한 레스토랑에 갔어 하고 SNS에 많이들 올리죠. 이런 공간 중심의 식문화가 최근 럭셔리 소비의 중심축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소비 그 자체를 즐기는 명품 문화가 식문화에도 적용된 것이죠. 주상품 소비로 넘어가 볼까요? 주상품 소비는 환경과 문화에 영향을 받습니다. 척박한 자연환경으로 주거 문화가 발달한 북유럽이나 홈파티가 일상화된 미국에서는 홈리빙 시장이 활성화되었지만, 가족 외에 집을 공개하는 기회가 적은 국내에서는 소비의 우선순위에서 늘 밀리는 경향을 보여왔죠. 하지만 코로나 팬데믹 영향으로 집에 머무르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홈리빙이 백화점 매출의 담비와 같은 존재가 되었습니다. 이런 소비 트렌드 변화에 따라 럭셔리 브랜드도 움직이고 있습니다. 구찌는 최근 한남동에 자신들이 직접 제작한 테이블웨어를 사용하는 구찌 오스테리아라는 레스토랑을 오픈한다고 발표했는데요. 이 테이블웨어를 판매하는 홈리빙 컬렉션 구찌 데코도 국내에 단독 매장 오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럭셔리 브랜드가 고객의 라이프 스타일 전반에 관여될 수 있도록 품목을 확장하는 것은 고객과의 접점을 넓히는 현명한 전략이죠. 한국을 대표하는 아이웨어 젠틀몬스터에서 코스메틱 브랜드 템버린스를 런칭한 이유 역시 비슷합니다. 안경은 고객이 1년에 한두 번만 구매하기 때문에 향수와 핸드크림을 통해 고객과 자주 소통할 기회를 가지고 싶었다. 이쯤 되면 럭셔리 브랜드의 스마트한 품목 확장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가 아닐까요? 국내 럭셔리 시장이 커지고 우리의 문화가 전 세계 트렌드를 이끌게 되면서 럭셔리 브랜드들도 한국을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시장은 샤넬이 2015년 크루즈 컬렉션에서 발표한 의상입니다. 뭔가 익숙하죠? 샤넬은 이 컬렉션을 발표하면서 한복과 색동에서 영감을 얻었다고 말했는데요. 하지만 이 의상들을 보며 저는 이색적이라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한국 사람인 제가 이 한국 문화에 이색적이라는 느낌을 받았다니 좀 이상하죠? 이때까지만 해도 패션에서 보여지는 한국적인 요소는 과거 다른 컬렉션에서도 단순히 이색적 요소로만 소비되던 아프리카나 잉카의 에스닉한 전통 의상,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현지인이었던 제 눈에는 뭔가 어색하게 보였던 거죠. 물론 서구의 패션, 한국 문화를 접목하려는 첫 시도였다는 점에서 높이 평가할 수 있다고는 생각합니다. 첫 술에 배부를 수는 없으니까요. 그리고 최근 한남동에 문을 연 플래그십 스토어 구찌 가옥에서만 판매하는 전용 상품에도 색동이 다시 등장했습니다. 물론 색동 이외에도 다양한 한국적 요소가 포함되어 있었고요. 고사상을 묘사하는 오픈 티저, 영화 기생충에 소개된 조각가 박승모 작가의 외관 디자인, 이날치와 앰비규어스 댄스 컴퍼니가 함께한 국악 베이스의 홍보 뮤직비디오 등 구찌와 한국 문화의 거대한 콜라보레이션을 시도하였죠. 하지만 약간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이건 구찌의 현지화 전략이었거든요. 좀 더 쉽게 말씀드리자면 구찌가 보여준 한국적인 요소는 글로벌 고객이 아닌 국내 고객 대상의 한정된 마케팅 활동에 불과했던 거죠. 그래도 구찌가 소중한 소비시장의 진심이란 것을 보여주었고 실제로도 꽤 성공한 마케팅이었으니 의미는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2021년 루이비통의 FW 남성복 패션쇼입니다. 여기서 대한민국을 바라보는 럭셔리 브랜드의 시각이 고스란히 드러났는데요. 이 패션쇼에서 주목해야 할 점은 BTS가 참여했다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문화가 메인 모티브로 사용되었다는 점입니다. 첫 장면의 나레이션은 한국어였고 주제어인 희망이라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데는 한글을 이용했습니다. 촬영 장소로 쓰레기 소각장에서 문화복합 공간으로 재탄생한 부천 아트뱅크 B3구를 선택한 것도 한국의 공간을 표현하는 데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역시나 엔딩 크레딧에서 소개된 대부분의 창작자들은 한국인들이었습니다. 루이비통은 온라인을 통해 전 세계 고객에게 송출하는 그들의 가장 중요한 이벤트를 우리의 언어로, 우리의 공간에서, 우리의 창작자들에게 맡기는 것에 주저하지 않은 건데요. 이걸 보며 저는 이제 우리 한국 문화가 단순히 피상적이고 마케팅적인 측면에서만 다루어지는 것을 넘어 하나의 트렌드를 상징하게 되었다고 생각했습니다. 인종과 성별, 종교 등의 차별에 반대하는 정치적 올바름이 대중문화의 대세였던 시기에 얼마 전 고인이 되신 버질 알블로가 루이비통의 디자이너가 된 것처럼 한국의 문화가 대세가 되어가는 지금 혹시 우리나라의 사람이 럭셔리 브랜드의 크리에이티브 디렉터로 선정되는 것은 결코 먼 훗날의 일은 아닐 거라고 봅니다. 개인적으로는 메스티지 브랜드에 가장 타격을 준 것은 최근 활성화된 중고 명품 리세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중고 명품도 값이 저렴하면서도 감성적 만족을 얻을 수 있는 고급품이라고 볼 수 있고, 그렇다면 메스티지 상품과 중고 명품 구매 시 고객이 얻는 효익은 동일하다고 할 수 있죠.
다시 이야기하면 같은 값이면 메스티지 신상보다는 중고 명품을 사는 게 소비자의 취향이라는 겁니다. 거기에는 당근마켓 같은 중고 거래 플랫폼의 등장도 있고요. 중고 명품 시장의 성장은 이런 개인 간의 거래와 중고 상품에 대한 익숙함을 계기로 성장했다고 볼 수 있죠. 그럼 중장기적으로 중고 명품 시장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무엇일까요? 저는 럭셔리 브랜드 본사의 온라인 매출 규모라고 봅니다. 유럽은 브랜드 본사에서 도매로 상품을 사입하는 가두 편집 매장, 즉 멀티샵이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이 멀티샵을 통한 매출 규모는 크지만 브랜드 본사의 승인 없이 타 지역으로 제품들이 유출되어 할인 판매되는 것이 본사의 가장 큰 골칫거리 중 하나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최근 럭셔리 브랜드는 온라인 판매 확대를 통해 가두 편집 매장의 도매 공급 물량을 줄이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유럽 편집 매장 상품이 주를 이루는 국내 명품 해외 직구나 병행 수입 시장도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병행과 직구를 이용하는 고객 중 가격 민감도가 높은 고객은 중고 명품 시장으로 흡수될 것으로 보입니다. 드라마에서 일확천금을 노리는 철없는 인물을 설명하는 가장 많은 방법이 낮잠을 자면서 백화점에서 명품 쇼핑백을 들고 나오는 꿈을 꾸는 것입니다. 사회가 바라보는 명품에 대한 부정적인 시선을 엿볼 수 있는 건데요. 하지만 오늘 영상을 보신 분들이 명품이 사회에서 나름의 어떤 역할을 했구나 정도는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